고금, 소청, 신선을 만난 선비의 여정. 옛날 한양에 숙맥불변인 선비가 있었습니다. 숙맥불변은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에 대해 잘 모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선 이야기를 좋아하여 도가에서 행하는 양생법인 도인법을 꾸준히 익혔습니다. 언젠가는 신선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어느 날 친구가 모고을에 수령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한번 찾아갔습니다. 선비가 방문하자 수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신선술법을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고을에 이름난 산꼭대기에서 신선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네. 선비가 정말이냐면서 반색하자 수령은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보겠다면 내가 관아에 속한 하인을 동행시켜 주겠네. 그렇게까지 배려해준다니 정말 고맙네. 선비는 그날부터 열흘 동안 목욕제기하며 심신을 깨끗이 한 다음 하인 셋을 데리고 그 산으로 유람을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감상하며 천천히 올라간 선비는 어느덧 산꼭대기 근처에 이르렀는데 그 봉우리 위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하인이 그들을 가리키며 신선인 것 같다고 말하자 선비는 꿈에 그리던 신선을 드디어 봤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하여 선비는 하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말하고는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칡넝쿨을 더위 잡고 바위를 기어올라 겨우겨우 봉우리로 다가간 선비는 노인의 행색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수염과 눈썹이 하얀 두 노인은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옆에는 경전 몇 건과 술상이 있었으며 동자가 곁에 앉아 언제든 심부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잠업 고상했기에 선비는 마치 자신도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종종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 절을 한 뒤 공손한 태도로 어떤 반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두 노인은 바둑만 둘 뿐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아무 말씀이 없지? 선비는 숨을 죽인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마냥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야 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바둑에 빠져 하계에서 사람이 온 것도 잊고 있었네 그려. 그리고는 바둑판을 밀치면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이기에 감히 이곳까지 멋대로 들어왔는고. 선비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하계에 속된 자가 우연찮게 명산을 유람하다가 요행이 하강하신 신선님을 뵈었기에 감히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이 가상하구나. 신선은 동자를 시켜 술 한 잔을 따라서 선비에게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고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면서도 군내가 풍기는 묘한 맛이었습니다. 술 맛이 어떠하냐. 신선의 맛이라 그런지 맑고 시원합니다. 자네는 신선주를 마셨으니 거북이나 학처럼 장수할 것일세. 그런데 이곳에서의 반나절은 하계에서의 백년과 같으니 속히 돌아가게. 그 말에 선비는 신선에게 인사드리고 황급히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선비가 하인들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했던 곳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비가 장소를 재차 확인하며 두리번거릴 때 마침 나무꾼이 지나가기에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사람 기다리는 하인들을 보지 못했느냐? 나무꾼은 보지 못했다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다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산으로 유람왔던 나그네가 신선을 만나러 갔는데 당시 같이 온 하인들이 마냥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고는 합니다만. 선비는 문득 반나절이 하계에서의 100년이라고 했던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비로소 신선의 말을 믿었습니다. 선비는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선비가 수령의 친한 친구라고 밝히며 뵙기를 청하자 관청하전과 하인들이 나와 맞이했는데 그들은 모두 전해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수령을 뵈니
그 역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길게 의불하여 인사드린 뒤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암흑의 수령이 이 고을을 다스린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인가요? 그리고 그 무렵 유람을 떠났다가 신선이 된 사람이 있었소이까? 그에 대해 사또는 암흑의 수령은 100년 전에 근무했던 분이고 늙은 아전으로부터 수령 친구가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됐다는 말을 들었노라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우연히 신선을 만나 잠깐 놀다가 지금에서야 돌아왔소. 사또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면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선비는 다른 궁금한 일을 물었습니다. 내 성명은 아무개라오. 내 자손이 아직도 서울에 있소이까? 또한 혹시 그 중에서 벼슬이나 명성이 높은 자도 있습니까? 사또는 한참 생각한 후 지금 서울 아무동에 사는 이조 판서가 당신의 후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짐작컨대 4대 혹은 5대 후손쯤 될 거라면서 선비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선비는 사또와 작별하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아무동에 사는 이조 판서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활짝 밀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지기가 달려나와서 누구시냐고 묻기에 선비는 당당히 되물었습니다. 이조 판서는 어디에 있느냐? 그 기세에 눌려 청기기가 안으로 들어가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 듯싶다고 아뢰자 이조 판서가 급히 나와 공손히 인사하며 누구시냐는 뜻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선비는 이조 판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증조부가 아니라면 고조부인이다. 그 직후 이조 판서는 선비를 미친 사람이라며 하인들로 하여금 내쫓게 했습니다. 선비는 쫓겨나면서도 여러 차례 족보를 찾아보라고 큰 소리쳤으나 하인들은 대문을 닫아 걸고 무시했습니다. 조상도 못 알아보는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그로부터 얼마 후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가면서 어쩌면 폐허가 됐을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나와서 잘 다녀오셨냐며 반겨주기에 그제야 선비는 수령 친구에게 철저히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수령은 신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선비 친구를 놀려주고자 늙은 아전을 불러 여차저차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무꾼도 바뀐 사또와 아전도 모두 그 계책의 일부였습니다. 이후 선비는 신선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